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캐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이제 캐팸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민베리언스라고 하는 민베리언스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의 위험을 수익률로 이렇게 계량을 하고 그렇게 계량된 어떤 위험값 하에서 합당한 어떠한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기대 수익률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스터디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일상적으로 내지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 자산에 투자했다고 하여 바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대박과 쪽박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높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항상 내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내준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는 없고 다만 그 통계적인 기대값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페미 이야기하는 것은 리스크와 리워드가 비례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등가 교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관념의 이제 이면에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결국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만큼 기대 수익도 낮추고 위험을 더 테이크 한다고 그러면 그 리스크 테이킹 한 것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합리성에 근거한 그러한 선택이 결과론적으로 자산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많은 그 재무경제학에서의 논의들은 그러한 그 mean variance라고 하는 프레임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연구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mean variance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자산가격 결정 모형으로서의 캐팸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캐팸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 이제 캐팸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어, 그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일단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 이러한 자산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하나의 어떤 예측이라는 것을 주죠. 그럼 이제 그렇게 주어진 그 예측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데리베이션 해보면서 캐페엠에 대해서 이제 대한 공부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리뷰를 하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페엠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로축에 이제 시그마가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있는 뮤가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가 있는데 각각의 그 리스크 애티튜드에 따라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어떤 효용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페미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 세퍼레이션 티어럼이라고 한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안전자산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간의 어떤 그 분산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가장 효율적인 어떠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각 그 경제 주체들, 에이전트들의 어떤 투자 수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들이 결국은 그 안전 자산인 RF와 그 다음에 접선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T 혹은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합니다만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배분선 위에서 결국은 그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금융시장 내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 측면을 설명해 주는 모형이 바로 이 캐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오른쪽에 C자형 커브를 보다시피 이 C자형 커브는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위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기대 수익의 수준을 가장 높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존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C자 커브, 그리고 그 C자 커브 중에서도 결국은 그 중심 이후로 중심보다 높은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가장 해당 수익률에 매칭되는 것들 중에 이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RF, 결국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를 조합하게 된다고 하면 C자 커브보다 더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것이 확률적 지배관계, 스토캐스틱 도미넌스를 이야기함으로써 무위험 자산과의 조합을 통해서는 지금 C자 커브에 있는 저 포트폴리오들보다 더 낮은 변동성을 감수하면서도 동등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결국은 캐팸이 이야기하는 바이고,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조합이 결과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어떤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캐팸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시장선,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해당 그 기대 수익률과 가장 낮은 변동성 수준을 매치한 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검은색 C자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 C자 커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안에서 위험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것은 저 C자 커브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무언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결국은 그 Y절편이라고 할 수 있는 RF, 무위험 자산 RF와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인 M, 접선으로 이제 만나고 있죠. 그 직선 사이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결국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CML 라인 위에서 형성되는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지니고 있는 결국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CML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CML의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마켓 포트폴리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마켓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베타를 시장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조합을 했는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CML 왼쪽에 있는 어떤 다른 자산이 있는 상황이 된 것일 텐데, 결국 그 상황은 지금 그 캐팸의 기본 가정인 어떤 균형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균형이 깨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CML 라인 위에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차별 곡선이 CML 라인과 접하는 저 접선에 이제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 사람의 리스크 애티튜드를 감안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접선 위에서 형성되는 그 접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어떤 리스크 애티튜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마켓 포트폴리오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 말인즉슨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 포트폴리오를 더 산다는 의미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무위험 자산의 RF로 공매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를 더 테이크한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녹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조합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결국 이제 최적의 어떤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이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에 그 CML 라인 위에서도 변동성의 수준을 또 높이거나 낮추거나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기대 수익을 더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기대 수익을 낮추더라도 감내하는 위험의 수준을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결국은 이제 이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증권시장 내에 존재하는 많은 투자 자산들 중에서 어떤 자산은 CML 라인 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자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각 자산이 지니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베타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증권시장 선이고요. 이때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와 그 자산 간의 공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베타 J라고 하는 것은 자산 J와 시장 포트폴리오의 코릴레이션 로 JM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시그마 J가 있고 분모에 시그마 M이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 공분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나눠줌으로써 얻어지는 어떠한 그 값이 베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이 자산의 변동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비율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산의 베타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제 대략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시장 포트폴리오와 그 해당 자산 J 간의 상관계수가 높다고 한다면 역시 그 상관계수는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형성이 되니까 결국 그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았던 변동성 비율과 상관계수의 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임의의 자산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제 J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J라고 하는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그 CML 라인상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expectation RP는 RF에다가 결국은 뮤의 M의 RF 결국은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 그것을 결국은 그 포트폴리오의 비율로서 이렇게 계산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ML 상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지닌 기대 수익률이죠. 여기서 이제 로가 안 보이는 거는 CML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RF와 M 선상에 존재하는 CML 라인상에 존재하는 포트폴리오는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여기서 똑같다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같다는 코릴레이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RF에 가까운 어떤 자산일수록 M이 상승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 정도만 반영한다라든지 혹은 M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결국 M이 1% 올라갈 때 해당 포트폴리오는 뭐 2%, 3%씩 올라간다는 식이죠. 그래서 두 자산이 동행을 하되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지니는 기대 수익률의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를 보일 때에는 이러한 그 CML 상의 포트폴리오도 결국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자산 J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CML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로서 이제 저희에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이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변동성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에 그 J라고 하는 자산의 변동성만큼의 위험 우리가 감수한다고 하면 CML 선상과 교차점에 있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J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변동성을 기록하더라도 확률적인 지배관계가 존재한다. 즉 CML 상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CML 상에 존재하지 않는 CML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을 주는 어떤 포트폴리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떠한 그 격차로서 저희들에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관점을 바꿔서 이제 그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는 이제 변동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CML 라인 위에 있는 캐피탈 마켓 라인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 해당 리스크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지니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하나는 CML 라인 위에 있어서 A라고 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는 CML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B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expectation RA, expectation RB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A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시그마 A만큼만의 위험을 테이크하면 결국은 이제 expectation RA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추가로 더 위험을 감수해서 시그마 B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크하였을 때에 expectation RB라고 하는 A와 똑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까지만큼의 이제 위험, 즉 시그마 A만큼의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체계적 위험, systematic risk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aggregate risk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이제 aggregate risk 혹은 systematic risk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위험 요인들로부터 오는 총합으로서의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나라의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혹은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뭐 법적 위험이라든지 뭐 정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위험들이 이제 다 모여서 형성되는 어떤 그 리스크의 총합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시스테매틱 리스크 또는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해당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투자 자산을 구하는 한은 피할 방법이 없는 분산이 불가한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시그마 A로부터 시그마 B까지 가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CML 라인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 A와 똑같은데 괜히 공연히 더 리스크만 더 추가를 해서 얻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러한 위험은 고유 위험, idiosyncratic risk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고유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B라고 하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위험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유 위험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CML 라인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리스크 프리 레이션 RF에 그 다음에 이제 CML 라인의 기울기인 시그마 M 분의 뮤 M 마이너스 RF 결국 이건 이제 CML 라인의 기울기인데요. 그 기울기에다가 가로축에 있는 시그마 A만큼을 곱해준 어떤 그러한 어떤 일차함수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 R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RB라고 하는 거는 A와 같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마켓 포트폴리오와 100% 동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correlation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F 플러스 CML의 기울기인 시그마 M분의 뮤 M 마이너스 RF에다가 실제 이제 내가 테이크한 리스크인 시그마 B를 곱하고 추가로 뮤의 MB라고 하는 로의 MB라고 하는 콜레이션 텀을 하나 더 달고 있죠. 결국은 B라고 하는 자산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얼마나 동행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B에 대한 기대 수익률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커봤자 1이고 작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RB라고 하는 녀석이 최대한 커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CML 수준에 닿게 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 따로 노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콜레이션 값이 이제 빵이 되니까 결국 이제 걔는 사실은 무위험 수익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켓이 오르거나 마켓이 내리거나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얘는 위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오를 때 내리고 시장 포트폴리오가 내릴 때 오르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로우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기대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자산의 특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에 나에게 어떤 플러스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류의 어떤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시장과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지닌 어떤 자산들은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말하자면 이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치러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많이 융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면 결국은 CML 상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마켓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의 어떤 조합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예컨대 시그마 M만큼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그 감수의 대가로 쏟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μm-rf, 결국은 CML의 기울기만큼의 어떤 보상이 위험 감소한 리스크 테이킹의 대가로 오는 반면에 그 외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로우 MP라고 하는 텀을 추가로 더 달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CML보다는 좀 못한 보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CML 포트폴리오는 위험 대비 보상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인 반면에 그 외의 포트폴리오는 CML 포트폴리오와 같거나 못한 수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수준의 어떤 리턴을 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감내하게 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CML 상의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는 반면에 CML이 아닌 다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테이크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체계적 위험 플러스 해당 자산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위험까지 추가로 더 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뭐 S&P 500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 자산을 흩뿌려서 말하자면 조금씩 사 모아서 해당 시장의 일부분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류의 투자를 하게 될 때에 투자자가 짊어지게 되는 위험의 수준은 결국은 체계적 위험만큼으로 이렇게 국한이 될 것인 반면에 만약에 나는 카카오가 좋아,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 그래서 개별 주식을 산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에 더해서 고유 위험도 더하는 거예요. 예컨대 삼성전자가 어떤 글로벌리 어떠한 경쟁 때문에 혹은 어떠한 기술 개발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있거나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가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뭐 예컨대 네이버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을 겪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체에 투자는 ETF에 투자했었을 때는 사실 신경 쓰지 않는 이슈겠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리스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면은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위험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고유 위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따라오는 리스크, 예컨대 뭐 CEO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해당 업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혹은 해당 기업이 뭐 독과점 이슈가 있다든지, 뭐 예컨대 최근 들어서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요기요하고 그죠, 배달의 민족의 합병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위에 일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건 독과점이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리스크까지도 다 이제 감안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아닌 다른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게 되는 경우에 개별적 위험을 이제 감내하는 어떤 그러한 리스크 테이킹이 일어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캐팸에 따라서 시장 리스크만 테이크하지 왜 추가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투자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의미인 것이고, 내가 봤었을 때 왠지 이 주사위를 지금 던지면 나는 6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해당 그 말하자면은 주사위를 던져갖고 맨날 3.5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손맛을 믿고 고유 위험을 내가 테이크함으로써 겉봐 6이 나왔잖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베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도 하고 고유 위험도 거래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크 리워드의 관점에서 어떤 임의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캐팸의 기울기에다가 상관계수
로어에 MJ라고 한 걸 곱해서 결국은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상관계수라는 걸 이제 곱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CAPM이라고 하는 월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자산만 무위험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녀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관하게 콜레이션이 빵인 어떤 자산은 이제 그 자체로 무위험 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네거티브의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이다 그러면은 무위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 자산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의 순환에 따라서 결국 이제 그 시클리컬한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경기 방어주라 그래서 이제 카운터 시클리컬한 그래서 경기가 이제 호황일 때 이제 호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황일 때 이제 불황을 대비해서 불황일 때 이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사고를 할 적에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고 보통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의 대표 지수 이때 이제 대표 지수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국가대표 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 나라의 증시 전반을 대별하는 지수. 예, 근데 한국은 코스피 뭐 미국 같은 경우 S&P 500나 러셀 3000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영국은 FTSE 100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깍 40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닥스 30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전체에 대해서는 유로스톡스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지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서 일종의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스테매틱 리스크 혹은 애그리게이트 리스크의 어떤 프락시로서 해당 어떤 그 국가의 대표 지수가 그리고 그 대표 지수의 리스크가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증 분석을 통해서 사실 이 어떠한 모형이 제대로 워킹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캐팸에 따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별 자산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어떤 위험이란 게 있을 텐데 그러한 위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캐팸의 관점에서 보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보상을 얻을 수 없는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팸의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형을 세운다 그러면 보통 expectation RJ는 RF의 베타 J에다가 expectation RM-RF 결국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그 리턴에다가 이제 베타만큼 말하자면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와 공분산만큼을 곱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해당 자산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캐팸인데요. 이것을 이제 만약에 회귀 분석을 이제 우리가 경제 통계나 혹은 뭐 이코노메트릭스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자산들이 존재할 텐데 그 각각의 자산들을 어떤 수익률을 이제 Y축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무엇을 놓고 보느냐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떠한 그 공분산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텀으로서 놓고서 결국 이제 따져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타 J라고 하는 것을 회귀계수를 이제 구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X와 Y의 이제 공분산과 이제 X의 분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설명 변수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explain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게 결국은 베타. 말하자면 회귀선의 어떤 기울기 개념이잖아요. 그러한 개념이 사실 이제 캐팸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캐팸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똑같은 회귀계수 베타를 이제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얘네가 이제 실제 개별 자산이 얼마만큼 실증적으로 캐팸이 해당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잘 설명해 내느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캐팸이 워킹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실무적인 의미, 내지는 이제 실용적인 의미에서 보통 그 금융투자업자들,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캐팸을 이제 써먹는 방법, 내지는 뭐 명시적으로 캐팸이라고 하지 않지만 뭐 알파, 베타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할 때는 지금 본 것과 같은 일종의 회귀 분석을 실시
실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회귀 분석의 결과, 그 결과로서 결국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자기들이 운용하는 펀드나 그 상품이 전체 주식시장하고 얼마나 동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로서 베타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 그럴 때 이제 알파가 높은 게 좋은 펀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는 시장과의 동행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변동성 수준을 통해서 얼마간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과거를 분석해 봄으로써 베타를 얻어낸 다음에 그 베타를 기준으로 캐팸에다가 이제 그 베타를 밀어 넣는다고 하면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그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때 이제 그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얻어진 일종의 그 리그레션으로 이제 얻어진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더 아웃퍼폼 하는지 언더퍼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알파라고 하는 용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니 베타니 하는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다 회귀 분석에서 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 캐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실무적으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자산의 공정 가치를 계산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할인율과 자산의 가격은 사실은 같은 의미다. 이제 파이낸스에서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C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어떤 랜덤 페이오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점 T에서 이 T 플러스 1에 발생될 어떤 랜덤 페이오퍼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얘의 프라이스는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에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캐시플로의 어떤 기대값인 expectation C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이제 무위험 수익률인 RF로 할인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그 해당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과연 그 분모에 1 플러스 RF만 있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떠한 랜덤 페이오프를 주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게 되면 무위험 자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위험 수익률로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네? 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방금 봤던 어떤 그 프라이스를 구할 때 CT 플러스 1의 어떤 현재 가치를 구할 때 그때는 결국 미래로부터 얻어지는 페이오프에서 뭔가 얼마간 금액을 떼내거나 혹은 할인율 자체를 조금 더 추가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관점이 결국 이제 이 캐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의 관점이죠. 그러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수익률, 어떠한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와 공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국 이제 베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것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expectation RC는 RF에 플러스 베타 C 에다가 expectation RM-RF, 결국은 이제 일종의 캐팸의 관점에서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캐팸의 어떤 기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위험 수익률을 안다고 하면 결국 남는 건 베타 C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얼마 정도의 어떠한 강도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 포트폴리오와 연계되어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의 가치를 생각한다, 어떠한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생각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의 실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캐팸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할 적에 결국은 어떤 과거의 어떤 포트폴리오다, 혹은 뭐 어떤 비즈니스다, 혹은 뭐 어떤 프로젝트다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 투하되어 있는 자원, 경험이라든지 뭐 창의력이라든지 조직의 어거나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라든지 혹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여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 베타를
결국은 좀 자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CAPM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보통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재무제표상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레버리지, 결국 이제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사업이 어떠한 그 섹터, 어떠한 비즈니스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당 자산에 적용할 일종의 그 베타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베타의 결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리적으로 완벽한 과정을 통하거나 뭐 정형화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해당 자산에 적용할 베타가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CAPM을 이용해서 해당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진다는 것이 이제 CAPM을 활용하는 어떤 결과인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 어떤 현재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 흐름과 현재 그 자산의 가격의 비율로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산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얻었었던 어떤 CAPM의 결과를 이제 똑같이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유사성 내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결국 expectation RC라고 하는 것은 CAPM을 통해서 이제 RF 플러스 베타 C에다가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CAPM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의 수익률의 definition을 따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미래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그리고 현재 그 자산의 가격의 비율에다가 이를 뺀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의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두 개가 이제 CAPM과 연동되어서 그 자산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expectation CT 플러스 1, 결국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캐시플로의 기대값에다가 분모에다가는 1 플러스 RF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베타 C 플러스 베타 C의 expectation RM 마이너스 RF,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수익률의 격차에 베타를 곱한 값을 추가 할인율로서 적용을 시키는 걸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APM의 베타를 활용하는 어떤 자산 가치의 추정법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어떤 할인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CAPM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노란색 Rp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베타 C에다가 expectation RM-RF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어, 전과 동일하게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가지고 CAPM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예요. 아마 3번 슬라이드일 텐데, 결국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었던 그 베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세팅해서 이제 정하고 나면, 일단 CAPM을 통해서 expectation RC를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C의 데피니션을 따져보자는 거죠. 결국 미래 캐시플로우로부터 현재 가치를 갖다 나눠준 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방금 봤었던 것과 같이 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까는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아닌 현재 가치를 우리가 이제 식을 요소해서 풀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식을 갖다 다시 어레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ation C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위에 이제 가운데 있는 식의 오른쪽 두 개가 이제 등식이 형성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결과에 더해서 양변에 이제 PC를 곱해가지고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현재의 그 자산의 가격 P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 시점의 어떤 프라이스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식과 같은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의 가격을 얻는 방법으로서 캐시플로우, 미래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기대값을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간 디덕션을 한 다음 그것을 무위험 수익률로 나누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 형성한 다음에 그 expectation 값을 추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부과해서 할인함으로써 이제 어떤 자산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제 식을 디라이브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실제 이제 미래 발생되는 캐시플로우로부터 얼마만큼의 디덕션을 갖다가 매기면은,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 디스카운트 해도 그 자산의 어떤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디덕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psi는 PT의 베타 C의 expectation RM-RF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CAPM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지금 아까 이제 리그레션도 보셨지만은 결국 이제 CAPM 베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얻어진 CAPM 베타와 기대 수익률 간의 어떤 정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야 CAPM이 완전히 형성하는 건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는 않구나. 그래서 실증 연구를 통해서 CAPM이라고 하는 어떤 모형의 형성이나 데리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엘레간트한 측면이 있고 깔끔하게 잘 떨어지지만, 실제 월드에 와서 CAPM을 적용해 보면 잘 들어맞지 않는다. 방금도 보셨지만 우리가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산의 어떤 베타 값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부여한다고 해도 그냥 반드시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이 실현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CAP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증의 차원에서 보게 될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CAPM을 좀 더 인핸스한 모델, 혹은 이제 CAPM을 좀 더 활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이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파마 프렌치의 1993년도 논문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결국은 그 CAPM 베타 이외에도 소형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치주에 대해서 어떤 요인을 추가적으로 계량을 한 다음에 그렇게 계량된 값을 가지고서 실제 이제 그 개별 자산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그 말하자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추정했을 때 CAPM보다 훨씬 잘 들어맞더라. 라고 이제 그러한 어떤 연구를 보여줬었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요인들이 얼마만큼의 강도로서 자산의 미래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 기대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시장의 리스크 스트럭처, 위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재무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무 영역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팩터를 통해서 그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그 트레이딩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산 운용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떤 모형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위험 요인들을 활용하기도 해서 그를 이용한 어떠한 나름의 그 초과 수익 추구 행위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최근 요 한 얼마간의 이제 퀀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께 이제 아마 들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금융회사가 이야기한 스마트 베이라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러한 형태의 CAPM 베타로부터 출발한 어떤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APM이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이제 실증적으로도 잘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가 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리스크 테이킹 해도 보상 못 받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나요? 결국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좀 약간 문제 내진 결함을 공유를 하고 있죠. 민 베리언스 유틸리티 하이포테시스를 그대로 지금 가정을 해서 사람들이 민 베리언스에 따라서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한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MPT의 결함이 그대로 CAPM에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를 하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그 CAPM의 가정 내지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유틸리티가 이제 쿼드라틱 유틸리티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2차 도함수까지 주는 어떤 그 유틸리티 펑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의 성격, 결국 이제 에셋의 리턴,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 소위 말하는 패테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 걸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CAPM이 어떻게 보면 실증이랑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스트롱한 가정을 들고 들어가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캐팸이 결국은 지니는 어떤 의미,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격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환경 사이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링크를 찾아주는 어떤 그러한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 모형의 어떤 실증적인 뭐 설명력이나 영향력을 떠나서 캐페임 이후에 이제 많은 어떤 재무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이러한 그 캐페임의 그 프레임 위에서 형성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하는 연구는 결국 이제 캐페임과 같은 어떤 그런 모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그 모형이 지니고 있는 어떤 요소들 중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 기본 가정,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을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산 가격과 경제의 어떤 링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링크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요소들과 자산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그런 방향성의 연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서 에셋 프라이싱 모델의 연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고 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Arbitrage Pricing Theory, APT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자산 가격하고 경제의 연결이 어떤 그 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스터디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연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제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천천히 수리적인 부분 제거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잠깐 쉬고 와서 AP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지금까지 다뤄왔었던, 특히 이제 캐팸에서 다뤘었던 어떤 이퀄리브리엄 하에서의 어떤 프라이싱과는 좀 다른 다이내믹스를 반영하고 있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프라이싱 모델이기 때문에 공부해보면 또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두 번째 세션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